코인으로 커피 사 마시는 날이 올까? 이 질문, 정말 오래됐잖아요. 네, 거의 1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지금까지는 그래서 대체 언젠데 약간 이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문턱을 넘는 수준이 아니라 제 생각엔 이미 한 발짝 들어왔다고 봐야죠. 아, 이미요? 네. 그동안은 뭐랄까, 기술적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진짜 사용자들이 지갑을 여는 그런 시장의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바로 그 시장의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좀 깊게 파볼 주제가 바로 EMCD에서 출시한 글로벌 USDT 결제 카드인데요. 네. 이게 단순히 코인 카드 하나 나왔다는 소식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요. 암호화폐가 어떻게 투자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는지 그 전략을 한번 제대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그 전략입니다. 이 대중화라는 거대한 목표를 위해서 기술이 어떻게 사용자의 불편함을 파고드는지, 또 기존 금융 시스템이랑 어떻게 영리하게 연결되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이 카드가 왜 하필 지금 나왔을까? 그 배경부터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이게 정말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2024년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무려 46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46조 달러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원대인데 조 단위를 넘어서는 숫자잖아요. 그렇죠. 경단이니까요. 이게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는데 정말 이 돈이 전부 사람들이 물건 사고 송금하는 데 쓰인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여전히 대부분은 그냥 거래소 사이로 오고 가는 투기성 자금 아닐까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46조 달러가 전부 커피값으로 쓰인 건 아닙니다. 역시 그렇죠. 네. 하지만 이걸 투기성 자금이라고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료에서 말하는 거래량은 사실 전송량, 즉 트랜스퍼 볼륨에 더 가깝거든요. 전송량이라면 돈이 그냥 A에서 B로 이동한 총량이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여기에는 기업 간의 대규모 결제도 있고 국경 넘는 송금, 프리랜서들이 대금 받는 거, 그리고 물론 디파이 생태계 내 자금 이동까지 다 포함되죠. 아,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이 막대한 자금 흐름이 비트코인처럼 가격 변동을 노리는 게 아니라 1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안정적인 디지털 달러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군요. 이게 바로 물밑에 더는 이미 국경 없는 거대한 달러 결제 인프라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속도로는 다 깔려 있었고 이제 그 위를 달릴 자동차들이 막 등장하고 있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예전에 비트코인으로 피자 사 먹었더니 내일은 람보르기니 값이더라. 이런 밈이 있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걱정은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결제 수단의 제일 덕목은 신뢰랑 안정성이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그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거고 EMCD 카드는 이 거대한 흐름을 이제 개인의 일상 소비로 연결하는 아주 구체적인 도구인 셈이죠. 그 도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해지네요. 자료의 핵심 키워드가 오프램프 없는 결제인데 사실 저도 예전에 코인 좀 써보려고 했을 때 정말 답답했거든요. 어떤 점이 그러셨어요? 지갑에서 거래소로 보내고 그거 팔아서 원화로 바꾸고 다시 은행으로 이체하고 단계가 너무 많고 중간에 수수료도 붙고요. 결국 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답답했던 경험이 바로 수많은 잠재 사용자들이 암호화폐를 외면하게 만든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오프램프라고 부릅니다.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출구처럼요. 그런데 그 출구가 너무 좁고 복잡해서 아무도 안 썼던 거군요. 그렇죠. EMCD 카드의 혁신은 그 오프램프 자체를 사용자 경험, 그러니까 UX에서 아예 안 보이게 만들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안 보이게 만들었다고요? 네, 사용자는 그냥 EMCD 지갑에 있는 USDT를 카드에 충전하기만 하면 돼요. 100달러를 충전하면 그 즉시 애플페이나 구글페이로 전 세계 어디서든 100달러만큼 결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게 마치 해외에서 신용카드 쓰는 경험이랑 그게 비슷하게 들리네요. 저는 그냥 원화로 결제하지만 파리 가게 주인은 유로로 받잖아요. 네네. 그 중간에 환전이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신경 안 쓰고요.
그런 경험을 만들었다는 건가요? 네, 정확히 그 경험입니다. 그 신경 쓰지 않음을 구현하는 게 기술의 핵심이죠.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복잡한 과정이 일어나요. 하지만 사용자는 그걸 전혀 인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와, UX상에선 그냥 내 디지털 지갑 돈이 현실 상점에서 바로 결제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거죠. 코인을 현금화한다는 재무 활동이 아니라 그냥 체크카드를 쓴다는 일상 소비 활동으로 인식을 바꿔버린 겁니다. 기술적 장벽을 사용자 경험의 편리함으로 완전히 덮어버린 거군요. 이건 정말 큰 차이인데요. 그런데 이런 시도가 처음은 아니었을 텐데 왜 EMCD가 유독 주목받는 걸까요? 여기서 EMCD라는 회사의 배경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이 카드의 진짜 무기는 바로 EMCD가 지난 몇 년간 구축해온 독자적인 생태계에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이 카드가 왜 단순한 신제품 출시가 아닌지 알 수 있죠. 자료를 보면 EMCD는 원래 세계적인 채굴풀을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나오네요. 비트코인 같은 걸 채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하는 서비스요. 이게 결제카드랑 대체 무슨 상관이죠?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채굴풀을 운영한다는 건 이미 자신들의 서비스를 매일 쓰는 수십만 명의 탄탄한 실사용자 기반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고민, 즉 페인 포인트가 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채굴자들의 고민이라면. 아, 채굴로 얻은 코인을 어떻게 현금화해서 생활비로 쓸 것인가. 그 문제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EMCB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채굴자가 EMCD 풀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해요. 네. 그럼 EMCD 앱 안에서 클릭 몇 번으로 이걸 USDT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USDT를 이번에 나온 EMCD 카드에 즉시 충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바로 장을 본다. 맞습니다. 슈퍼마켓 가서 식료품 사고, 월세 내고, 커피 마시고. 와, 잠깐만요. 이건 채굴이라는 생산부터 카드 결제라는 소비까지 모든 과정이 EMCD라는 앱 생태계 안에서 그냥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객이 굳이 밖으로 나갈 이유가 전혀 없게 만드네요. 한번 들어온 고객은 계속 그 안에서 맴돌게 되는, 이거 완전 의도된 설계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경영학에서는 그걸 강력한 플라이휠 효과라고 부르죠. 한번 돌기 시작하면 관성이 붙어서 점점 더 빠르게 도는 바퀴처럼요. 아, 플라이휠. EMCD는 채굴, USDT 전환, 카드 충전 및 결제로 이어지는 완벽한 폐쇄형 경제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이 카드는 그 플라이휠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셈이죠. 이건 정말 영리한 전략이네요. 단순히 결제 시장에 뛰어든 게 아니라 자기 핵심 고객을 완벽하게 락인시키면서 자연스럽게 확장한 거니까요.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을 EMCD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분명 비슷한 카드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크립토닷컴 카드도 한때 대단했고요. 다들 왜 EMCD처럼은 안 됐을까요? 물론입니다. 경쟁사들 사례랑 비교해보면 EMCD의 전략이 얼마나 목표 지향적인지 더 명확해집니다. 크립토닷컴 카드, 기억하시죠? 기억나죠? 자체 코인 CRO를 많이 예치하면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구독료 내주고 공항 라운지도 이용하게 해주고 혜택이 엄청났잖아요. 근데 그게 왜 잘 안 됐을까요? 전형적인 지속 불가능한 성장 모델에 함정에 빠진 거죠. 그 높은 캐시백과 혜택은 결국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마케팅 비용이거든요. 아, 시장이 뜨거울 땐 괜찮았지만 약세장이 오면서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결국 혜택을 대폭 줄였고 사용자들은 미끼에 낚였다고 느끼며 떠나갔죠. 규제 문제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핵심 기능인 결제 자체의 편리함보다는 외부적인 혜택으로 사용자를 끌어모으려다 한계에 부딪힌 거군요. 다른 곳은 어땠나요? 코인베이스 카드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코인베이스는 미국 내에서는 훌륭한 서비스지만 태생적으로 북미 중심이라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글로벌 사용성이 떨어졌죠. 네. 반면 EMCD는 처음부터 국경 없이 활동하는 채굴자, 프리랜서, 디지털 노마드를 겨냥했기 때문에 글로벌 사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또 전통의 강자였던 비트페이는 결제 승인 속도가 좀 느리다는 기술적 단점이 있었고요. 들어보니까 경쟁사들은 주로 암호화폐를 자주 거래하는 트레이더나 특정 지역 사용자를 위한 부가 서비스 개념이었다면 EMCD는 처음부터 암호화산을 월급처럼 받아서 생활비로 써야 하는 실사용자라는 명확한 타겟을 잡고 그들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전약은 카드 정책에서도 드러나요. EMCD 카드는 발급비, 월 관리비가 없습니다. 아, 무료예요? 네, 일단 써보라는 거죠. 복잡한 혜택 구조도 없어요.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간편하고 빠른 글로벌 결제라는 핵심 기능 하나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시장에 비어있는 공간, 즉 틈새를 제대로 파고든 겁니다. 그 틈새가 앞으로는 결코 틈새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료에 흥미로운 전망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2026년에는 전차 암호화폐 사용자 5명 중 1명, 즉 20%가 실제로 결제의 암호화폐를 사용할 것이다. 이건 정말 큰 변화 아닌가요? 시장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한다는 신호로 보이는데요. 엄청난 변화죠. 지난 10년간 시장을 이끈 동력이 100배 오를 코인 찾기였다면 앞으로 10년은 내 실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가 시장을 이끄는 질문이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이 예측이 현실이 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EMCD 카드처럼 기존 금융 인프라랑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서비스가 더 많이 나와야겠네요. 그쵸? 전혀 새로운 결제 단말기를 가게마다 설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쓰던 카드 단말기에서 바로 되게 만드는 것처럼요. 바로 그게 브리지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 카드의 또 다른 영리함은 완전히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처음부터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이미 수십 년간 써온 비자, 마스터카드라는 거대한 글로벌 결제망 위에서 작동하죠. 아, 새로운 시스템을 강요하는 대신에 이미 모두에게 익숙한 경험 위에 새로운 기술을 살짝 얻는 방식이군요. 맞습니다. 동네 빵집 주인은 손님이 암호화폐로 결제하는지조차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평소처럼 카드 결제를 받으면 되니까요. 이런 방식이 새로운 기술이 확산될 때 저항을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흐름을 본 것 같네요. 그럼 오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조망해보죠. 오늘 저희는 EMCD의 USDT 결제 카드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한때 투기적 자산으로만 여겨졌던 암호화폐가 이제는 46조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기반으로 우리 실생활의 결제 수단으로 진화하는 과정, 그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요. 그 진화의 핵심 동력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오프램프 없는 경험으로 기술적 복잡성을 완전히 숨겨버린 사용자 중심 설계. 그리고 둘째는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기존 금융망을 활용해 저항 없이 시장에 스며드는 브리지 전략이었죠. 맞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EMCD가 자신들의 핵심 고객인 채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생산과 소비를 잇는 완벽한 플라이휠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네, 추가된 게 아니라 기술을 잘 모르는 다음 1억 명의 사용자를 암호화폐 생태계로 자연스럽게 이끄는 강력한 가속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좋네요. 어떤 질문인가요? 하나의 결제 카드가 디지털 자산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투자의 대상에서 일상의 도구로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앞으로 암호화폐 기술을 바꿔놓을 다음 일상 금융 도구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쓰는 해외 송금 앱, 예금 통장, 심지어 대출 서비스 같은 더 많은 것들이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의 문턱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기술이 일상에 스며드는 바로 그 순간을 목격하는 것은 언제나 짜릿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